안녕하세요. 저는 제 세입자가 준 한 장의 쪽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사람입니다. 저는 수입차 전문 정비소를 운영하는 기술자입니다. 25에 시작해서 20년을 이 일에 바쳤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고 배기가스 냄새만 맡아도 어떤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지 감이 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달랐습니다. 제 아내 이지혜는 대기업 회계팀 팀장입니다. 숫자로 세상을 재단하고 효율과 성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었죠. 저를 볼 때마다 당신은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평생 이 정도에서 머무는 거야. 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운영하는 정비소 옥탑방에 한 젊은 여성이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웹툰 작가 김하늘 씨. 마감에 쫓기면서도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인간적으로 배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려가 나중에 제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뒤늦게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고 그 끝을 맺었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들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혹시 비슷한 사연이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정비소에서 묵묵히 흘린 땀을 모아 서울 외곽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1층은 정비소, 2층은 우리 가족이 사는 공간, 그리고 옥탑방은 월세를 놓고 있었죠. 우리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나름 괜찮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일은 고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수입차 정비는 국산차보다 까다롭지만 그만큼 기술력이 인정받는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이지혜는 달랐습니다. 정비소가 뭐가 그리 자랑스러워? 손에 기름 묻히는 일이잖아. 아내는 늘 제 일을 깎아내렸습니다. 차라리 그 기술력으로 프랜차이즈라도 차리든가. 혼자 버는 돈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사실 제 기술로 정비소를 더 크게 확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더 많은 매출, 더 큰 가게, 더 많은 직원, 끝없는 성장만을 요구했죠. 특히 아내가 대기업 회계팀 팀장으로 승진한 뒤 그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기다렸던 가족의 얼굴보다 먼저 꺼내는 것은 명품 가방 자랑, 회사 실적 자랑,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압박을 주었는지에 대한 무용담이었습니다. 가정은 점점 아내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무대가 되어갔습니다. 특히나 저를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만드는 들러리처럼 취급했죠. 내 친구 남편들은 다 고급 직종이야. 창피하지도 않아? 우리에게는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예민한 시기였죠. 하지만 아내는 그 아이가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떤 친구가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힘들다며 울면서 하소연한 날, 아내는 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잘났습니다. 1등 아니면 의미 없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다 주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딸이 울며 방으로 들어간 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죠. 저 성격으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휴, 답답해.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이번엔 운이 좋았겠지. 이 한마디로 끝이었죠. 그리고 3개월 전 옥탑방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김하늘 씨, 28살의 웹툰 작가였습니다. 짐을 올릴 때부터 제가 도와드렸죠. 큰 짐도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하나, 태블릿 하나, 옷가방 2개가 전부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사 짐이 별로 없어서 민망하네요. 하늘 씨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천만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때 아내가 쿵쾅거리며 옥탑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월세는 매달 5일까지예요.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료 붙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내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늘 씨는 움찔했습니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2달은 평온했습니다. 하늘 씨는 조용한 세입자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소리가 가끔 들렸지만 시끄럽게 하거나 민폐를 끼친 적이 없었죠. 어느 날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안 주무세요? 하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이번 달 월세를 조금만 늦춰주실 수 있을까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절반쯤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나가고 플랫폼 정산비도 아직 못 받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봉투를 도로 건넸습니다. 월세는 천천히 주세요. 건강부터 챙기세요. 하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잠옷 차림의 아내가 불쑥 나타나 사늘한 얼굴로 쏘아붙였습니다. 월세 연체요? 프리랜서라는 게 핑계죠. 돈 없으면 옥탑방 말고 고시원 가야죠. 여보, 사정이 있다잖아. 사정? 누구나 사정은 있어요. 병원비 나간다고? 그럼 대출 받든가 어머니 요양원 보내든가 해야지. 왜 남의 월세를 못 내요?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괜히 오지랖 부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너무 몰라. 하늘 씨는 울먹이며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 꼭 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요? 그럼 연체료도 붙어요. 계약서에 있잖아요. 저는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사람 사정 좀 봐. 사정 봐주다가 우리가 바보 되는 거야. 왜 이해를 못해? 아내는 저를 밀치고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늘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민폐를 끼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여름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쯤 정비소 작업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옥탑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 올라가 보니 하늘 씨가 땀범벅이 되어 에어컨 앞에서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하늘 씨? 하늘 씨는 겸연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월세도 연체됐는데 차마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제가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에어컨 커버는 반쯤 열려 있었고 내부는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저는 정비소에서 공구함을 가져왔습니다. 차를 고치는 기술자에게 에어컨 정도는 어렵지 않았죠. 이거 예전 모델이라 청소만 잘하면 더 버팁니다. 필터 교체하고 냉매 압력만 점검하면 돼요. 30분 정도 작업하자 에어컨이 다시 시원한 바람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 씨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차뿐 아니라 기계는 다 다뤄요. 에어컨, 냉장고, 보일러. 모든 고장나면 말씀하세요. 사장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세요. 저는 괜히 쑥스러워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제가 탄 거라 맛은 별로지만. 좋죠. 우리는 옥탑방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정비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뜻밖의 질문이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5대 작은 공업사에서 시작했어요. 밑바닥부터 그냥 몸으로 배웠죠. 엔진 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패드, 손으로 직접 느끼면서 익힌 거예요. 와, 대단하세요.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냥 그림 그리는 것밖에 못해요. 하늘 씨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림도 기술이에요. 아까 작업하시는 거 봤는데 선 하나, 색 하나까지 정말 섬세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하늘 씨는 그동안 마음속에 눌러두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세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꼭 모셔다 드려야 해요. 하늘 씨는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혈관이 약해져서 바늘만 꽂아도 너무 아파하시거든요. 그걸 옆에서 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간병인을 쓰고 싶어도 한 달에 200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작업하고 병원 다녀오고 집안일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 씨의 어깨에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책임이 얹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제가요? 네. 차를 고치면 고객이 고맙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올리면 플랫폼에서 다시 지적이 들어오고 겨우 승인받았나 싶으면 악플이 달리고 정말 제 노력이 매번 되돌아오는 느낌이에요. 하늘 씨의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웹툰은 일주일 마감인데 수정 요청은 하루 전에 와요. 안 하면 노출을 줄여버린대요. 조회수 떨어지면 작가 책임이고요. 그 말은 절규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 씨,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차는 부품 갈면 다시 힘차게 달리는데 사람 인생은 부품처럼 갈 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언제든지 말동무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하늘 씨는 눈가를 적신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오늘 하루도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너무도 조용했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넨 작은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살아있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며칠 후 제가 정비소에서 작업 중일 때 아내가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하늘 씨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아내가 차갑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김하늘 씨, 잠깐 할 말이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아내는 옥탑방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웹툰 그려요? 좁은 곳에서 고생이 많네요. 아, 네. 아내는 하늘 씨의 작업 책상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웹툰이 예술이에요? 취미를 직업이라고 우기지 마요. 조회수 몇 천, 몇만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직업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최선을 다하면 돈을 못 벌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든가 아니면 결혼이라도 하든가 해야죠. 이렇게 옥탑방에서 혼자 그림 그리는 게 인생이에요? 하늘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괜히 우리 남편한테 허튼 수작 부리지 마세요. 못 받은 월세는 반드시 받고 말 거니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됐어요? 월세나 제때 내세요. 그게 세입자가 할 일이에요. 아내가 나간 후 하늘 씨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와 크게 싸웠습니다. 왜 또 옥탑방에 올라가서 그런 말을 해?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 잘못? 돈도 제때 못 내는 사람이 왜 저기 살아? 당신은 착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넌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어? 차가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겠지. 당신이 비현실적인 거고. 아내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내의 패턴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결산 때문에 정신없어. 이번 주말에 출장 가. 본사회의 있대. 오늘은 회사 사람이랑 미팅 있어서 늦을 거야.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향수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샤넬 대신 처음 맡아보는 달콤한 향이었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정장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원피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옷 좀 다르네. 회사에서 회식 있어서 좀 편하게 입었어. 하지만 회식치고는 화장이 너무 진했습니다. 어느 휴일 아내는 회사 동료 만난다며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죠. 오늘 어디 갔어? 말했잖아. 회사 사람이랑 미팅. 휴일에도 미팅을 해? 팀장이 되면 휴일도 없어. 당신은 몰라. 아내의 대답은 점점 짧아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정비소 작업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차는 소리가 조금만 달라도 알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은 왜 이렇게 모르겠을까?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그건 분명 어딘가 고장이 난 거였습니다. 아내한테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고칠 방법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비소 문을 여는데 책상 위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하늘 씨였죠. 사장님 확인해 보세요. 오늘 새벽 2시 30분경 강남구 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번호 12호 9866 들어간 동호수 101동 2005호.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량 번호는 제 아내의 차였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하늘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쪽지 보셨어요?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늘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강남에서 마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업 끝나고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하늘 씨는 손끝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길 건너 고급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근데 익숙한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사모님 차였습니다. 하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뒤에 두 사람이 아파트 로비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 네. 사모님, 그리고 남자 한 명. 둘이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 씨는 계속했습니다. 멀리 있어서 정확히 들리진 않았는데 오늘은 남편이 늦어. 걱정 마. 그 말이 들렸어요.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께 알릴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괜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하늘 씨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월세도 천천히 내도 된다고 해주시고, 에어컨도 고쳐주시고,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또다시 먹먹해졌습니다. 반대로 사모님은 저를 늘 무시했고, 취미를 직업이라고 우기지 마라. 옥탑에서 그림이나 그려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들을 떠올리며 하늘 씨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제가 본 걸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 씨, 정말 고마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밤이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하늘 씨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쪽지를 쥔 손에는 어느새 땀이 가득 배어 있었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정비소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출발한 시간 저녁 7시 40분, 돌아온 시간 새벽 4시 20분. 전날 아내는 회사 회식이라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정비소 사장으로 일해온 세월이 저도 모르게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열었죠. 피할 수 없는 기록들이 차곡차곡 제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저녁 8시 10분 아내의 차는 쪽지에 적힌 그 강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의 8시간.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말도 감정도 분노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이 꺼져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잠시 뜸이 들렸습니다. 늦었어. 12시쯤? 당신 자고 있어서 조용히 들어왔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또다시 야근이라며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차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상대로 아내는 강남구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아파트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저도 101동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2005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택배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똑똑히 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와인잔 2개, 테이블 위에 촛불, 그리고 낮 뜨거운 차림의 2사람. 아내 이지혜가 놀란 얼굴로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냐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침실, 옷장, 신발장, 모든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최민규가 황급히 다가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사진 찍지 마. 당장 치워. 최민규는 제 핸드폰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서며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업무 얘기하러. 업무?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런 차림에 촛불 켜고 와인 마시는 게 업무야? 최민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나가. 당장. 뭐?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사진까지 찍어? 이거 불법 침입이야. 경찰 부를 거야. 저는 최민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경찰? 좋아. 불러봐. 내가 신고할 것도 많은데.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역겹거든. 최민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가 역겨워? 당신 같은 정비소 사장이랑 사는 게 역겨운 거 아니야? 뭐? 지혜 말 많이 들었어. 손에 기름 묻히고 사는 남편. 오지랖만 넓다고. 아내가 황급히 최민규를 말렸습니다. 민규야,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최민규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진 씨, 현실을 받아들여. 지혜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 레벨이 아니야. 팀장이라고. 대기업 임원 트랙이라고. 근데 당신은 정비소 사장? 월 얼마나 벌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사진 찍었으면 뭐 어쩔 건데? 위자료 받을 거야? 최민규는 비웃었습니다. 받아봐. 우리 둘 다 대기업 다니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재판할 거야. 당신이 버틸 수 있을까? 민규야, 제발 그만해. 아내가 말렸지만 최민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혼한다고 쳐. 양육권? 당신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비소 사장이 애를 키워. 지혜가 훨씬 안정적이지. 돈도 더 많이 벌고. 저는 참았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증거 있어도 소용없어. 우리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야. 당신처럼 손에 기름 묻히고 사는 사람이랑 레벨이 달라. 아내가 최민규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규야, 정말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우진 씨도 알고 있을 거야.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뭐? 할 말 다 했냐고. 저는 최민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내 차례야. 뭐? 잘 들어. 당신 말대로 난 20년 동안 차 고치는 일만 했지. 그런데 말이야. 차 고치는 사람은 고장 내는 것도 잘해. 뭐? 둘이서 앞으로 똑같이 지켜봐. 이제부터 당신들 인생 내가 하나씩 아주 정밀하게 박살내줄 거니까. 그리고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을 끊어내는 것처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기록, CCTV 영상.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2층에서 딸아이가 내려왔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생각할 게 좀 있어서. 딸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가는 나이였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 아빠,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엄마가 요즘 이상했잖아요. 새벽에 들어오고 향수 바뀌고 주말에도 계속 나가고.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아빠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증거 있으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선정적인 사진들은 빼고 와인잔이 놓인 테이블, 아파트로 들어가는 뒷모습, 딸은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진짜였구나. 은지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엄마예요. 우릴 버린 건 엄마라고요.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할 거야. 그리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은지야, 아빠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험 못 보면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1등 아니면 가치 없다. 게으른 애는 성공 못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그렇게 대했잖아요. 그건 아빠한테도 그랬잖아요. 손에 기름 묻히는 일이 뭐가 자랑스럽냐. 다른 남편들은 고급 직종이다. 맨날 그렇게 무시했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무시하면서요. 은지야, 아빠 엄마한테 똑같이 돌려주세요.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한 것처럼요. 딸은 제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옥탑방 세입자 언니한테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엄마도 자기 주제를 알아야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은지야, 정말 이래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아빠. 난 아빠 편이에요. 엄마는 엄마가 선택한 길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비소 문을 닫아 걸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전날 밤의 충격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멍하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비소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수백, 수천 건의 차량 정비 기록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종종 제 정비소를 들러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회사 차량들 좀 싸게 해줄 수 있지? 어차피 부품 단가도 내가 알잖아. 정비소 사장 남편 눈이 좋네. 그때는 그저 아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부탁하는 정도라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부를 계속 살펴보니 그 속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 회사 이름,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줄에는 더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최민규. 저는 천천히 그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사가 차량을 보유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록이 반복될수록 이상함이 선명해졌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회사 차량이라고 보기엔 너무 짧았습니다. 타이어 교체 내역에는 고급 브랜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 차량이라면 잘 쓰지 않는 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일한 명목으로 청구된 날짜가 이상하게도 최민규가 개인적으로 들렀던 날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불법 접대성 정비. 회사가 낸 돈으로 개인 차량을 정비해 온 겁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내와 최민규가 언제부터 이런 관계를 이어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회사 비용을 사적으로 써왔는지, 저는 기록을 하나하나 모아 엑셀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이 끝날 즈음 책상 위에는 명확한 증거 묶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보낸 사람 익명, 받는 사람 한결그룹 내부 감사팀. 제목을 적었습니다. 회계팀 최민규 부장 차량 관련 정비 내역 검토 요청.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사 차량 명목으로 개인 차량을 정비한 정황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추고 잠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복수라는 게 큰 소리로 이뤄지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담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송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뒤 소문은 회사 안쪽부터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 감사 들어갔다며 차량 정비건으로 문제 생겼다던데 회계 처리 불일치래. 그리고 결국 최민규에게 공식적인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사 차량이라고 제출한 서류와 실제 정비 내역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비소에서 혼자 앉아 해가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한방은 아니었지만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세계에 작은 금이 하나 생겼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사무실에서 저는 최민규와 아내의 불륜 증거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들, 낮 뜨거운 차림새, 와인잔, 촛불이 놓인 테이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 사진들. 물론 회사에 알리는 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리고 하늘 씨 보고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했지. 그럼 이 사람들도 자기 주제를 알도록 해줘야지. 저는 익명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아내 회사는 큰 기업이었고 내부 익명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회계팀 임원들의 사내 불륜 고발합니다. 저는 이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대표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회계팀 최민규 부장과 이지혜 팀장이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혼자이며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계팀은 회사의 윤리 경영을 책임지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의 임원들이 이런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증거 사진을 첨부합니다. 저는 사진 몇 장을 첨부했습니다. 얼굴은 선명하게, 상황은 명확하게. 아파트 현관에서 함께 들어가는 뒷모습. 와인잔이 놓인 테이블에서 낮 뜨거운 차림에 놀란 듯한 두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회사 예산으로 개인적 만남을 이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 차량,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건가?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야. 나는 그냥 진실을 알렸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아내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익명 게시판의 글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천을 기록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헐, 이게 진짜예요? 회계팀 저 두 사람 맞네요. 사진 보니까 확실해요. 윤리 경영 외치던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다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 돈 관리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부장이랑 팀장이면 둘 다 기혼자 아니에요? 최악이네. 회사 인사팀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캡처본이 사내 메신저로 퍼진 후였습니다. 임직원 수백 명이 그 글을 봤습니다. 최민규와 아내 이지혜는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 호출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요? 사진이 이렇게 명확한데 오해라고요? 최민규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그냥 업무 관련해서 만난 거고, 업무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만나고, 나 뜨거운 옷을 입습니까?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게시판 댓글에 법인카드 조사하라는 말이 있던데 혹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만남에 회사 자산을 사용한 적 있습니까? 그건 답변하세요, 최 부장. 최민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실제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호텔 라운지를 이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즉각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차량 운행 기록, 근태 기록을 전부 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조퇴한 기록, 업무 시간에 회사 차량으로 이동한 기록이 없는 외근, 법인카드로 결제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사흘 후 회사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내 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민규는 즉시 부장 직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아내 이지혜는 팀장 직책을 박탈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평판이었습니다. 사내 메신저와 커뮤니티에는 암묵적인 금기어처럼 두 사람 이야기가 계속 떠돌았고 팀원들은 대놓고 말은 못해도 둘이 지나가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민규는 결국 한 달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내의 일상도 지옥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불륜으로 난리 났던, 회사 돈으로 바람 폈대요. 애도 있다던데 어떻게 저럴 수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 시간에 아내가 의견을 내면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다니며 회식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함께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 먼저 가볼게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한 명씩 자리를 뜨고 결국 아내는 사무실 구석 자리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한 달이 지나자 회사는 아내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했습니다. 이지혜 팀장님,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너무 크게 번졌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잦은 퇴사 형식으로 처리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회사 업무에는 지장 없었잖아요. 팀장님, 사내 윤리 위반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의혹도 있고요. 조사 결과 최소 7건의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더 조사해야 할까요?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주 안에 결정해 주세요. 아니면 징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인사팀장은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결국 2주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퇴사 당일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다른 직원이 퇴사할 때는 케이크를 사고 꽃다발을 준비했지만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후배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딱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15년을 다닌 회사, 팀장까지 올랐던 회사,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퇴사 후 한 달 아내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아내에게 넘겨주었던 카드들도 이미 전부 해지해 두었습니다. 팀장 연봉으로 유지하던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백화점 VIP 카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명품 가방들을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금매 220만 원. 에르메스 버킨 35, 급처 850만 원. 하지만 팔리는 속도보다 카드값이 더 빨리 늘어났습니다. 최민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신도 실직 상태인 그는 아내를 책임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전화는 끊겼고 다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카드 대금이 밀려서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당분간만 생활비 좀. 아니면 대출이라도.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 지금 정말 숨을 못 쉬겠어. 카드사에서 매일 전화 오고 대출 독촉도 오고. 내가 예전에 하늘 씨한테 했던 말 기억나? 무슨 말? 돈 없으면 주제에 맞게 살라고 했잖아.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옥탑방 말고 고시원 가라고 했지. 프리랜서는 핑계다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라고 했고. 여보, 그건 그때 내가 잠깐 화가 나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넌 하늘 씨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나한테도 은지한테도 늘 그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도와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돈 없으면 주제에 맞게 살아. 원룸 말고 고시원 가. 그게 내가 가르쳐준 세상 사는 법이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은지 생각해서라도. 은지? 저는 웃었습니다. 은지는 내 편이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엄마가 뭘 했는지. 뭐? 은지는 내 회사에 제보하는 거 찬성했어. 엄마도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 내가 늘 쓰던 말이지? 아내는 숨이 막히는 듯 신음했습니다. 아니야, 은지가 그럴 리 없어. 믿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은지는 이미 선택했어. 나랑 같이 살겠다고. 전화 너머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내 원룸으로 서류 보낼 거야. 이혼 서류하고 위자료 청구서. 위자료? 내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위자료 내야지. 3천만 원 청구할 거야. 3천만 원? 내가 어떻게 그 돈을. 그건 내 문제야. 내가 현실적이라고 늘 말했잖아. 이게 현실이야. 제발 그러지 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죽진 않을 거야. 넌 강한 사람이니까. 효율과 성과로만 세상을 봤던 사람이잖아. 이제 그 효율로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무법인을 통해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3천만 원, 재산분할 청구서, 증거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100% 승소입니다. 은지 양육권은요? 당연히 사장님께 갑니다. 일주일 후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류 받았어. 3천은 너무 과해. 1,000으로 합의 안 될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불가능. 법대로 진행한다. 제발. 내가 그랬잖아. 사정은 누구나 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법원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낡은 재킷,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지혜 씨, 위자료 3천만 원 분할 납부. 동의하십니까? 네. 재산 분할은 강우진 씨 70%, 이지혜 씨 30%, 양육권은 강우진 씨, 면접교섭권은 한 달에 1회.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님, 은지를 한 달에 한 번만요? 자녀가 원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많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남이야. 여보라고 부르지 마. 우진아, 나 정말 후회해. 정말로. 늦었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평생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어. 나를, 은지를, 하늘 씨를. 너보다 약한 사람들은 전부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었지. 그건 이제 내가 그 주제를 배울 차례야. 돈 없고 직장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경험해봐.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둘이서 살면 돼. 은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아빠가 버틸 수 있었어. 그날 밤 우리 둘은 처음으로 진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무시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늘 씨가 정비소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제 웹툰이 플랫폼 메인에 올랐어요. 조회수 100만 넘었어요. 정말요? 그리고 사장님, 정비소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들고 싶어요. 차를 고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사장님은 제 인생을 고쳐주셨잖아요. 에어컨만 고친 게 아니라 제 마음도 고쳐주셨어요. 하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고쳐주신 에어컨 아래에서 그린 웹툰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하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늘 씨.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웹툰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정비소 사장님이 진짜 있나요? 기술자의 따뜻함이 느껴져요. 댓글은 긍정적이었고 손님들이 정비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웹툰 보고 왔어요. 정비소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하늘 씨와 옥탑방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 월세 올리셔도 돼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대신 웹툰 열심히 그려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차에게 대하듯 정직하게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했을 뿐이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장님. 그래도 해야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서로 고쳐주고 서로 살려주는 거죠. 하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때로는 작은 메모 한 장으로, 때로는 따뜻한 웹툰 한 편으로, 때로는 새로운 인생으로. 지금까지 정비소 사장과 웹툰 작가 세입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은은한 빛을 내는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